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BK21 교육연구단 부단장 이미숙입니다. 지금부터 경희대학교가 주최하는 2023 경희대학교 뉴 에이징 플랫폼 고령친화 산업 공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주신 기업 기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행사는 8주년을 맞이해서 경희대학교, 매경헬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레아 홈케어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기조 강연과 기획 주제를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고령 친화 산업 및 고령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이제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2017년인가요? 뉴욕 타임즈에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140살까지 앞으로 살 거다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베이비 부머들 55년에서 63년생 베이비 부머들이 노인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년생이 68세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고령화 정책, 고령화 정책, 이제 노인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기 요인도 되고 또 고령 친화 산업에 있어서는 기회 요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인구 고령화 동향입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46.7%,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서 2070년이면 71%에서 46.1%까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노인을 바라보는 고령 인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예전하고 틀려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노인은 거의 단일하다고 상당히 스펙트럼이 단순했습니다. 80년대까지는 우리가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라는 거는 60세가 되면 돌아가신다는, 오래 사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가 넘은 분들한테 청려장이라고 지팡이를 드리거든요. 한 해 2,000명이 넘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00살 넘게 사시는 분이 많고, 아마 재작년인가 최다빈 사망 연령이 90세였습니다. 보통 90세까지는 사신다는 이야기거든요. 75세까지는 정고령,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고, 75세가 넘으면 보통 이제 건강 수명 70세 이렇게 넘어가면 아프시기 시작하는데 75세 넘으시면 아프시기 시작하고 80세가 넘으시면 요양병원에, 요양시설에 이제 많이 들어오십니다. 85세가 넘으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 치매도 급증을 합니다. 90세가 넘으면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노인 연령이 지금 고령화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다가오는 숙제는 이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돌봄의 문제가 우리들한테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1988년도에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 중에서 아마 이제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은 3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도 계셔서 최근에 아마 신문에서 연금 2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도 계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금도 받으시고 자산도 많으신,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본인이 원하는 소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80대, 70대, 80대 넘으신 분들은 소파라서 자식들을 서울에 대학교에 보내고 이랬던 분들이라서 가시신 게 없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노인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필요 인구하고 노인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게 치매인데, 치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제 93만 명 22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급격하게 지금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라든가 관리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좀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나온 치료제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달에 뭐 3,500만 원, 1년에 연간 3,500만 원씩 써야 되는 그런데 안전성이 아직 확인이 덜 된 그런 치료제가 있고 좀 이렇게 치매 증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들이 사전 예방적 투자가 굉장히 강조돼야 되고요. 노인복지 예산이 지금 20조 7천억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작년도에 한 13조 정도가 장기 요양보험 예산이고 나머지 이제 복지 예산 뭐 노인 일자리 예산이 뭐 한 1조 5천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진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9조 6천억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훨씬 더 증가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한 22%, 부부끼리 사시는 분들 하면 60% 이상 이렇게 되십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이 추세는 앞으로 좋아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애들을 거의 안 낳고 있기 때문에 독자 이렇게 합니다. 좀 전에 그 다른 뭐 연구 모임에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140세가 되면 그 밑에가 11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후 주기로 한다면 그 밑에는 80세가 될 텐데 80세 선주가 독자고 저기 이렇게 해서 독자 양쪽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 4명을 모셔야 되고 그 이때가 다 독자였다면 부모님 8명을 80대 되신 분이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 밑에 30년 끊어내려가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강조돼야 된다.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대비해서 한 37% 나오기 때문에 한 OECD 14% 이 정도 되는데 높고요. 허용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금하고 정년은 통상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는 연금 개혁을 해서 65세까지 늦추는 개혁을 했는데 정년은 그대로예요. 결국 이제 소득 크레바스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들이 지금 일하는 원인이 뭐냐면 내국 같은 경우는 뭐 자아성취, 뭐 건강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요인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물어보면 74% 정도가 생계비 때문에 일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따라서 뭐 자살률이나 우울증 이런 정신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고령화 관련해서 이슈는 디지털 전환이죠. 노인분들. 금년도에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했습니다. 장애인 중에 52.6%가 노인이에요. 전체 중에. 노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키오스크. 그래서 국회에 지금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키오스크 접근성. 노인분들이 요즘 가면은 굉장히 나도 지금 이 주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예, 이런 먹고 사는 문제죠. 가서 커피를 시키고 음식을 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에 부딪힐 것 같고요. 서비스가 혁신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굉장히 스마트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부산에서는 지금 네이버하고 같이 해서 AI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지금까지는 사람이 걸어가지고 무사하신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AI가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거기서 맞돌 수행자라든가 우리 119 전화를 해가지고 AI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 가보고 이렇게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챗 GPT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여기 지금 우리도 이제 강주 서구에서 지금 그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고령 친화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우리 부에서는 노인 장애인 자립이라든가 재활 돌봄 R&D 지금 작년에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는데 예타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예타 통과시키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기획한 게 한 7천억 가량 7년에 걸쳐서 연구하는 R&D 지금 기획을 했고요. 올해 좀 더 보완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고령화 정책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노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책 성과라고 하면은 소득 보장 체계가 일단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초연금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사적연금도 지금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초연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죠. 32만 원인가 늘었는데 더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가 지금 88만 3천 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조 5천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 투자는 계속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 정도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 위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 소득원이라고 하면 기초생보, 돈이 없는 분들은, 아니면 기초연금, 그 다음에 일자리를 통해서 받는 소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보통 이제 기초연금,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쪽, 우리 일자리에서 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조금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초연금하고 아마 노인 일자리, 거기서 받는 소득 갖고 생활하시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득 보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고령정책 기본 방향 관련해 갖고는 일단 지금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요양이나 돌봄, 무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재택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도 그렇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령자 관련 은퇴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쪽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우리 쪽은 주로 이제 공익형 일자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일을 하시면 한 27만 원 정도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거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도로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싫고, 정리해 주신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못 느꼈던 필요성들도 많이 느껴지는 거고, 이분들이 나가서 일하시면서 갖게 되는 건강, 그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비용 절감이라든가 효과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친화 기술 연계에서 사회서비스 혁신 이야기할 부분들인 것 같고, 그 다음 복지 시스템 지속 가능성 제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국민연금도 재정 문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의료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의료요양, 요양, 건강관리, 돌봄 체계 혁신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제가해서 돌봄도 받고 요양 서비스도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 가가지고 낮에 생활하시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저녁에 돌아와서 생활하시고, 건강관리 서비스도 방문 진료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받게 되고, 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의료센터, 재택의료센터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가서, 예전에는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됐는데 가정에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재가를 살리는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사회 관련해서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 이런 것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의료고 과학기술정보통 과기보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인 규명이라든가 발병 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 기술 개발, 예방 치료 기술 개발. 근데 치매는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관리, 유지하는 것하고 어떻게 늦추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 핵심 우리가 이제 인프라로 해서는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에 지금 있습니다. 고령 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관련해서는 에이지테크에서 돌봄 및 의료자원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들, 돌봄 노력 개발하는 거, 또 수요자 중심 실증 연구. 우리가 이제 복지부가 갖고 있는 게 병원, 이런 실증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는 기본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 쪽에서는 이걸 중개 연구라든가 실증 연구를 하고, 아마 산자부에서는 주로 이걸 산업화하는 그런 연계체계가 정부 내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 돌봄 로봇. 요새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든가 정신 장애인 관련해 갖고 디지털 치료제 이런 거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요. 고용 일자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일자리는 굉장히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가 지금 우리가 사회 안전망에 지금 소득 관련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건강 차원에서라든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자아실현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도 일자리는 더 추가로 제공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여기 관련해서 이제 노후 준비 설계 노후 준비 서비스라는 게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가 재무라든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노후에 대해서. 그리고 웰다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인복지관 협회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돌아가시는 거, 준비를 잘하는 거, 유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 시스템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전반에 이제 아마 좀 문제 차세대 뭐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정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개인별 가구별로 무슨 서비스 급여를 받고 있는지 혹은 또 그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정보 시스템이 연계돼서 그 안에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뭘 줄 수 있는지 뭘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다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더 선진화하는 게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차세대 관련 사업인데 정보 시스템은 아마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 기준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노인 기준은 없습니다. 연령 기준은 우리나라에. 다만 사업별로 연령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65세라는 건 비스마르크 시대 이제 그때 연금 지급 연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사업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할 건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이 굉장히 오래 사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정년 말씀 아까 좀 전에 드렸고 연금과 관련해서 정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령 친화 산업 관련인데요. 이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고령 친화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고령 친화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 제품 관련돼서 이제 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저 한담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첨단 재생의료가 그러면 여기 해당될 거냐? 바이오에스 요새만 이야기하는, 뭐 이를테면 유전자 치료나, 무슨, 조직공학 제제라든가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게 해당될 거냐? 아마 같이 겹칠 것 같아요. 주요 대상들이 이쪽이니까. 그렇지만 그쪽은 이제 바이오헬스로 해서 별도 연구 영역을 설정해서 산업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클러스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주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요새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고령 친화 제품 중에서 인지도 조사해 보면 저쪽 굉장히 높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 총 시장 규모는 지금 현재 72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50조, 그리고 친화 제조업이 한 2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기 요양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요양보호사가 60만 명 정도 되세요. 60만 명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주로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50대, 60대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쭉 인구가 줄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8,560억 불 이 정도고 제품으로는 3,000억 불, 서비스로는 한 5,000억 불 이 정도 되는데 세계 전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추계해 놓은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모도 커지고
지금 주요국 관련해서 EU에서는 건강 노화 전략 확정 계획이라든가 고령화 혁신, 환경 조성 R&D, 실험기로 조성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스마트 건강 양로사 발전 계획, 일본 제형 전략, 이런 것들 로봇 개호 기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쭉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령 인구를 지원을 위한 신흥 기술 보고서. 근데 미국은 워낙 이쪽이 발전돼 있어요. 노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업적 측면에서 기존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령 친화 산업 관련해서 정책 기반하고 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산업 발전 초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노인 장애인 쪽 R&D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했고 올해 또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고령 친화 산업 분류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논의를 했고 올해도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고 전문가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이 논의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령 친화 우수 제품 지정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고령 친화 제품 관련해서 기술력 제고라든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수 제품을 지정하는 건데요. 휠체어라든가 이게 36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제품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지속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연구 지정 개선입니다. 장기요양 이제 복지연구가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들어오면서 산업 쪽이 많이 커졌습니다. 많이 커졌는데 수가가 일정하게 이렇게 됐다 보니까 발전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이 의료체계가 발전한 게 급여와 비급여가 잘 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급여는 적정하게 급여는 일정하게 주는 거고 비급여는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급여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이 막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장기요양 복지연구 쪽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급여할 때 예비급여 시범 사업이라든가 분리체계 개편 이런 것들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인프라 강화 관련입니다. 권역별로 고령 친화 산업 혁신센터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군데로 금년 7월 달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경희대 실증센터가 금년 7월 달에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우수 제품 홍보라든가 리빙랩, 실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고령 친화기업 국내 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일단 고령 친화 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박람회 참가, 전시관 운영들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작년도에는 2번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게 어려웠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 홍보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늘 같은 이런 전시회들이 많이 생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리고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력이 있어야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전에 고령 친화 제품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또 제품이 틀려지죠. 지금은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정보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기 아주대 가면은 그 약을 만드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기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짜가지고 그쪽에 한 40여 분이 그 작업을 합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뭐 생약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제품 약 중에서 다른 성분이 있는지 그걸 뽑아갖고 신약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갖고 안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 같이 결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력 양성을 해나가는데 요거는 우리 복지부만으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라든가 대학교 이런 데 다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령 치마 스마트 케어 이제 이건 시범 사업인데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독거노인이 계시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어, 화재 감지기, 출입 감지기, 활동 감지기 이런 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쓰러지시면 바로 중앙관제센터에서 소방서 연락하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부과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AI를 이용한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이런 분야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30만 명 정도가 금년도 대상인데 노인하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인데 앞으로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번에 교수님 한 분 만났더니 우리 아버님 안 되겠냐 혼자 사시는데 그분도 필요하죠. 계속 누군가 케어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 시스템만 그냥 부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도 저렴하고 관제 시스템도 단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돌봄 시범 사업 관련해서 양로시설 같은 경우 디지털 돌봄 하는 거 여러 가지 AI 스피커라든가 IoT 기반 센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이 보통 50대, 60대예요. 그분들이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을 이 목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뭐 이런 기기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립재활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만들고 있고 외국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실내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이동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 그런 기기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요새 이제 신변 처리하는 것도 예전에 이제 새로운 기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편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케어 돌봄 관련해서는 이제 스마트 케어 돌봄 의료 서비스 모델 실증 시범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지금 인력이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요즘 로봇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보면은 뭐 거의 사람하고 휴먼 거의 동일한 얼굴 표정도 나오고 답변도 지금 AI로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비슷한 겁니다. 스마트워치라든가 이 혈액 하는 것들 신체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관제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계한다든가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응급안전, 인지정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식이영양, 운동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리신 분들은 치매 이런 분들은 약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복약 관리 이런 것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노인 정책 방향하고 고령 산업 이쪽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노인 정책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많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지금 노인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하죠. 고령 친화 산업 쪽은 지금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조금 집단지성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더 많이 모여서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법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포홀딩스 그리고 선포케어의 사이토 카즈히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를 그리는 요양의 미래라고 지가며 우리 선포케어 소개하겠습니다. 선포홀딩스는 안심, 안정, 건강계, 테마파크 그 사물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사회까지 해결과 동시에 고객의 인생과 생활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하루도 하는 회사입니다. 크게 5가지 사업을 기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개하는 회사는 이중계열 사업의 전신회사 선포케어입니다. 다음에 선포홀딩스가 운영하는 케어 회사의 소개입니다. 선포케어는 인간 존중, 외교력의 기원으로 한 회사입니다. 집에서 하는 요양부터 시설 요양같이 플라인 노브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케어 종합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시니어 리빙 가실수는 일본 1위, 매출은 2위입니다. 각 서비스마다 브랜드를 설정하고 재테크 서비스부터 시설 요양같이 플라인 노브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어도 어떤 절편라도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모든 소득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일본 전국에 418개서 재테크 서비스는 513개서 있습니다. 제르만 2.0 거론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3,600명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진 처음으로 다양한 연수시설을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포케어 활동은 해외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조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상케어의 김건우 대표님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まず日本における、要介護数の増加、社会保障給付費の増加についてです。 우선 일본에 있어서의 요 개호 자수의 증가와
사회보장급여비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社会保障財政の増加に伴い、2040年に向けて、さらに介護の自己負担は増加するということが予測をされています。 현재 사회보장제도 증가에 따라서 2040년을 향해 더욱 개요의 자기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次に、日本の介護環境における最大の課題ともいえる介護人材の不足についてです。 다음으로는 일본의 개요 환경에 있어서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개요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次、2025年に介護人材は243万人必要となり、年間5万人の人材不足が見込まれています。 지금 현재 2025년 개요 인력은 243만 명이 필요하며 연간 5만 명의 인력이 부족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2040年には年間69万人の69万人の不足が予測されており、質と生産性の両立を追うモデルを作ることは、損保にとっても介護業界全体にとっても重要な課題となっています。 2040년에는 연간 69만 명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과 향상을 모두 쫓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손보와 개요업계 전체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また、介護保険制度によって価格の設定の自由度の少ない日本の介護ビジネスは、小規模事業者にとって非常に厳しい状況となっています。 또한 보험 제도에 의해 가격이 설정되는 자유도가 적은 일본 개요 사업은 소규모 사업자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市場から撤退をする事業者は増加しており、約8割が小規模事業者となっております。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출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80%가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一方で、介護業界は労働環境の改善が課題とされる代表的な業界でもあります。 또한 한편으로는 개요업계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 과제로 되는 대표적인 업계이기도 합니다. 低所得や長時間労働、職務環境による精神的疲労、慢性的な人手不足など多くの問題を抱えております。 낮은 처우나 장시간 노동, 근무 환경에 의한 정신적 피로, 그리고 만성적 인력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最近のトレンドとしては、日本政府が1990年代以降推進しているエビデンスに基づく医療に合わせて行われた介護業界においても、エビデンスに基づいた自立支援、重度化防止施策というのが示されています。 한편 일본 정부가 1990년대부터 이후 추진하고 있는 에비던스에 의한 의료에 맞춰서 개요업계에 있어서도 에비던스에 근거한 자립 지원, 중증화 방지 시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現在日本では現場やアカデミアが一体となって科学的裏付けに基づく介護を推進しております。 현재 일본에서는 현장이나 아카데미가 일체가 되어 과학적 뒷받침에 근거하는 개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そんな中、私たちが様々な施策で対応してきたのが次のページです。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전개한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まず、介護に関わる人の処遇を改善し、介護職の処遇を看護師並みに引き上げることというのを計画して実行してきました。 우선 개요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으로 간호사 수준으로 개요직 분들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ただ処遇を引き上げるのではなく、療養の仕事の専門性というのを高め、療養を看護分野と同様の分野に確立するチャレンジです。 단지 처우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요양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요양 간호를 하는 같은 분야로서 확립하고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まだ
道半ばではありますが、それによって職員の専門性や満足度を高め、介護参入以前 20% であった離職率は 11.4% まで低下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만족도를 높여 개호 사업 이전에 한 20% 정도였던 이직률이 지금 현재 11.4%까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また、大学を卒業した新卒社員の正社員採用は1年間で約300名、キャリア採用は約1000名を超えております。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신입 사원들의 정규직 채용은 1년간 약 300명, 그리고 캐리어 채용은 약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アクティブシニアの就労もとてもキーとなっております。 액티브 시니어의 취업도 키가 되고 있습니다. 当社の正社員採用の定年は65歳ですが、嘱託として70歳まで、その後は本人と会社の合意の下で、パートとして就業を継続することが可能となっています。 저희 선포의 정직원 정년은 65세입니다. 촌탁으로 7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과 회사의 합의에 따라 파트로서 취업하는 걸 계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現在70歳以上で活躍している社員は約1500名おります。 실제 지금 70세 이상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 1,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こちらは今年度の売上高の推移になっています。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회사의 매출, 올해의 매출을 보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人材の確保ができたことで、日本の業界の1位が見えてきたと思っております。 인재 확보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일본 업계 1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の施策の一番重要なことというのは、当社の理念である人間尊重を土台とした3階層のピラミッドを構築し、チャレンジを続けるということです。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만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세 개의 층 피라미드를 구축해 챌린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パラダイムシフトを起こすには、プロセスイノベーションというのが重要で、これからも損保のチャレンジは続いていきます。 그런 의미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손보도 계속적인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さて、ここからは私たちが取り組んでいる絵学というサービスのご紹介を簡単にし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애각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絵学というサービスは現在3つのサービスで構成されており、介護事業者のニーズに合わせてデータの活用サービス、デジタル化支援サービス、プロフェッショナルサービスを提供いたします。 지금 애각구 서비스는 현재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개호 사업자의 요구에 맞춰서 데이터 활용 서비스, 디지털화 지원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介護におけるさまざまなデータをプラットフォームにて管理し、データの見える化を行うことでサービスの質を向上させ、業務効率化を上げる仕組みです。 개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 실시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을 올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さらに予測する介護実現を目指し、現在開発に取り組んでおります。 그에 더불어 데이터가 예측 가능한 개호 실현을 목표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こちらはデータ活用のコンセプトになります。 다음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見える介護とノウハウの標準化と予測する介護の2つの段階にて構成されます。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습니다. 보이는 개호와 노하우의 표준화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예측하는 개호, 이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バイタルサインのような医療的なデータだけではなく、日常生活の変化というのを目に見える形に変換し、データで捉える仕組みを構築して
業務を活用しております。 바이탈 사연과 같은 의료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변환하여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리고 구축할 수 있는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介護データの活用は先ほどのページにもあった介護計画の見直しをサポートする役割も担っています。 개요 데이터의 활용은 이전 페이지에도 있었던 개요 계획의 재검토를 서포트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ここが一番難しいところですが、介護計画を実際の援助と同期させるという作業を行います。 여기서부터 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개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동기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そして援助計画を各職員に対してスケジュール化をすることというのに成功をいたしました。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 수행을 계획하는 직원들, 각자의 직원들에게 스케줄을 하는 것을 성공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これにより個別介護援助というのが確立されました。 이런 것들에 의해 개별 개요 수행이라는 것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カスタムメイドケアの実践ができることで、本人のニーズに応じたサービスが提供でき、日常生活データの蓄積というの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커스텀 메이드 케이드를 실천할 수 있게 돼서 본인의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층 더 일상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介護データの見える化は、援助の過不足や援助時間の適正性、介護度の適正性というのを判断する重要な要素になります。 개요 데이터의 시각화라는 것은 개요 수행의 과부족이나 시간의 적정성 그리고 개요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それによって正しいモニタリングを行うことができれば、無駄なケアや無駄な関わりというのを減らすことができ、職員の空き時間を作ることができます。 올바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케어와 쓸데없는 관계가 줄어들어 직원들의 여유 있는 시간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この創出された時間は、ご利用者様のクオリティオブライフの向上のための時間に役立っております。 이 창출된 시간은 이용자님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향상에 위한 시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少し、画面をお見せいたします。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このグラフは利用者の援助を可視化したものになります。 이 그래프는 사용자의 지원 시간을 시각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介護度に合わせた適正な時間を超える高齢者を一目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지금 보시면 개요도에 맞춘 적정 시간을 넘는 고령자를 한눈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そして具体的な見直しを行うポイントもアラートとして示されます。 그래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구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こちらは実際に行われている介護行為と介護の計画というのを比べて適切な介護方法を行えているかというのを示しているグラフになります。 다음은 실제로 행하고 있는 개요 행위하고 그리고 개의 계획을 비교하여서 적절한 개요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ここまでの内容はすでに当社の全施設に導入され、日本の社外の施設様にも販売し活用されております。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당사에서도 전 시설에 도입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다른 시설에게도 판매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次は予測する介護についてです。 다음은 예측하는 간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こからはまだ研究や一部実証の段階ですが、一部ご紹介いたします。 여기서부터는 아직 연구 중이고 실증 단계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のグラフは介護度別にヘルスケアスコアというのを算定し見える化したものです。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개요도별로 헬스케어 스코어를 산정하여 보이게 화한 것입니다. このヘルスケアスコアと介護度で示されたところで、今後の生活の変化というのを見ていきます。 이 지금 보시는 헬스케어 스코어 점수하고 개요에 관련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ここでのデータ活用は加齢に伴う ADL の低下というのをできるだけ後ろに遅らせるというイメージです。 여기 보시는 데이터는 노화에 따른 ADL의 저하를 가능한 늦출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インプットとしては延べ3.3万人の要介護者のデータから統計手法を用いて有効性が認められる説明変数700に厳選し、認知状況、栄養状況、活動状況3段階でグルーピングをします。 지금 입력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약 한 3만 명, 좀 넘는 요 개요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통계 수법을 이용해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변수를 집어넣고요. 한 700을 엄선했다고 합니다. 설명 변수에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인지 상황, 영양 상황, 활동 상황 등을 3단계로 그룹화해서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そして類似の利用者に対して実施してきた現場のノウハウをもとに介入提案を行っていきます。 그래서 유사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행 제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日々の援助記録から蓄積されていくデータというのは ADL の変化、食事量などご本人の状態の変化のファクトになります。 매일 기록하는 개요 수행의 축적 데이터는 ADL의 변화, 식사량 등 본인의 당사자 상태에 의한 팩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医学のデータから今だけではなく先を見据えたケアが可能になり、職員の意識変容、行動変容が起こっていきます。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보이는 예측할 수 있는 개요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공동 지표를 가지고 깊게하게 적절한 개요 방법을 수행하는 것이 지금의 현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医学はイノベーションシステムなのです。こちらは中規模の老人ホームで活用した時の活用事例になります。 지금 보시는 그림은 중규모 노인홈에서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もともと感覚で介護をしていた施設がデータをもとに個別に介助が実施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네, 각 시설에서는 지금까지는 감각적으로 수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개요 수행을 하게 되는 점이 됩니다. 詳しくは資料をご覧くださ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医学は組織内に散在するデータを統合して業務オペレーションまでをプラットフォームで管理することができます。 에가크라는 시스템은 조직에 산재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업무 운영하고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その蓄積されたデータは現場の意思決定をサポートし、効率的、高度なオペレーションへと進化をしていきます。 그 축적된 데이터는 현장의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효율적이고 고도의 오퍼레이션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今後このようなデータビジネスはデータフリーフローウィズトラストに乗り世界で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 앞으로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는 데이터 프리 플로우 위드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少子高齢化の問題はタイムラグを経てアジア全域の課題になるということは確実です。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좀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시아 전역에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医学はその課題解決のツール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さらなる開発をご期待ください。 애가크라는 이 시스템에 관련돼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향후 추가 개발에 대해서 기대하여 주십시오. データで描く介護の未来。テクノロジー&データの活用により、介護サービスの品質向上と現場職員の負担軽減による生産性向上が両立できます。 여기 데이터로 그리는 개요의 미래, 즉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요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현장 직원의 부당 경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我々は損保だけではなく、世界の介護産業の変革をリードし、より多くの高齢者を支える事業者に変革し、社会課題解決のプラットフォーマー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저희 손보는 손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개요 산업에 대한 변화를 선도하고 더 많은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자로 변혁하여 사회 계절을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목표를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김영선입니다. 오늘 큰 주제가 최신 동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이제 정책 또 일본의 여러 정책 및 비즈니스 현장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조금 더 고령친화 산업 그리고 기업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이제 최근에 H텍에 대한 기술 동향을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거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디지털 뉴 에이징 연구소와 그리고 BK21 H텍 교육연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또 연구 결과들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인 고령친화 산업 시장의 전망 그리고 H텍의 기술적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이 H텍과 관련돼서 이제 그 사용자로서 노인도 있으시고 또 돌봄 종사자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조사 분석 결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생태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전략을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그 고령친화 산업과 H텍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우리 레아 홈케어 전시회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그 풍성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집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인 문제는 이제 생태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희대학교 노인학과도 이제 교육, 연구, 또 산학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인 연구를 잘하는 학교로서 이제 경희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H텍 관련한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연구 분야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령친화 실증센터를 산업부 연구과제로 수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리빙랩과 또 그 실증 장비들을 구축해서 다양한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뉴 에이징 연구소를 통해서 다학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이제 저희 노인학과와 의학영양학과, 의대 그리고 전자공학과, 주거환경학과가 함께 다학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제일 중요한 또 이런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8년째 이렇게 기업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0개 기업들이 플랫폼에 이제 들어오셔서 서로 수요에 대해서 매치메이킹도 하시고 또 컨설팅도 받으시고 연구에 필요한 연구자도 소개받으시고 또 실증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에 있고 또 저희가 지금 B100 부스에 있으니까 또 오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40개 기업만 참여했지만 지금은 380개 기업으로 확대된 측면이고 또 금년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니까 기업 간에 또 기업과 또 소비자 간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 학교는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 생태계를 갖고 고령친화 산업과 LC텍에 대한 전망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굉장히 그 밝은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그런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즐겁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EU에서 실버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EU가 이제 그 나라가 평균 고령화율이 20%가 됐을 때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자기 케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셀프 케어 측면에서의 측면을 강조를 해서 이 전체 ICT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여행이나 혹은 이동이나 그런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 그리고 헬스케어와 케어가 서로 연계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고령친화 산업은 아주 급격히 세계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글로벌 마켓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계속 2배 이상의 증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나라인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또 저희 경희대가 같이 2019년에 연구를 진행했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20년에 72조의 규모라고 본다면 2030년에는 이제 168조까지 증가될 걸로 보고 연평균 13%의 높은 증가율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영올드의 세대까지 가게 된다면 규모는 굉장히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장 규모로 국가별로 보게 된다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왼쪽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2030년에 시장 규모가 큰 10개의 국가를 봤습니다. 제일 큰 국가가 이제 미국, 중국과 일본의 이제 아시아권, 그리고 인도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나 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럽이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030년 현재 시장 규모하고는 다르게 2030년 시장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할 거냐라고 보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월드 데이터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봤을 때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아마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여기의 나라에 비해서 인구는 적지만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시아 시장에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아시아 국가들만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왼쪽에 있는 일본은 이제 많이 성장된 시장이 많이 발전된 나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경우는 신흥 시장으로 커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에서 적정한 그 발전과 또 시장 규모를 가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를 보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엔지니어 등에 대한 ICT 기반의 그 투자들이 이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게 그 전체 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 하이프 사이클을 보게 된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은 발전이 됐지만 여전히 더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또 라이프 스타일, 또 에스테틱이나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서비스, 또 고령친화 식품, 또 교육 이런 측면들이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코비드 이후에 경제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 고령 소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역시 브루킹스 연구소 자료인데요. 빨간 줄로 보시게 되면 이제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율이 66%로 높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소비 계층이 76%나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세에서 64세의 중년층과 비교해 봐서도 소비를 여전히 잘할 수 있는 계층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와 계실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노인들은 가난하고 아프고 돈이 없던 세대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의 진입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그 노인인 경우에도 이렇게 구매력을 가진 소비가 가능한 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보게 된다면 이 왼쪽 그 중간에 있는 자료는 이제 2011년의 전망에서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거냐의 상황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전망에서 2050년에 어떻게 변할 거냐를 보여준 그림입니다. 근데 분야가 거의 비슷합니다. 헬스케어나 식품, 그리고 레저, 그리고 주거, 그리고 교통, 이동 이런 측면이고요.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주거나 식품, 그리고 이동에 대한 측면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케어나 헬스케어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다각화돼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보게 되더라도 우리 빨간 줄로 빨간 모양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여기에서도 보게 된다면 식품이나 주거, 그다음 여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전체적인 시장과 또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고령지나 산업 혹은 이보다 더 큰 의미에서의 실버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미래 경제를 고령 소비자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컬 개념으로 글로벌하지만 또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굉장히 범위가 전반적이다, 그리고 디지털이다, 그리고 이제 그 협력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이 분야는 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 실버 이코노미가 이런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특히 이 H텍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주요한 컨텐츠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H텍에 대한 기술 산업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부스가 H텍 교육연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H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제론텍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H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연령 차별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이제 노인에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문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돌봄 위주의 기술에서 넘어서서 고령자를 위한 모든 기술에 대한 제품, 서비스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고, 대상도 지금 현재 노인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같은 미래의 노인 세대들까지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주요한 핵심 분야를 보게 된다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단에서 분석한 바로는 일단 고령자가 혼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측면에서의 자립생활 기술 AIP 테크놀로지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종사자 측면에서의 케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령자나 돌봄 종사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경험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기술 수용 서비스라고 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디지털 리터러시나 혹은 디지털 격차를 감소한다 이런 표현과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금 레아홈 케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전시회가 이미 굉장히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독일이 주최하고 있는 레아 케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월이나 10월에 열리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마 사업관보다 한 7배나 넓은 그런 곳이고요. 오른쪽에 일본의 HCR은 한 5배 정도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혹시 출장 기회가 있으시면 이렇게 같이 가보시면 좋겠고요. 레아케어 독일의 경우에는 메디카 의료기기 전시회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 시장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이것이 얼만큼 발전되었냐라고 하는 이 하이프 사이클에 봤을 때 노란 선에 있는 이미 이제 굉장히 성숙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마 이 빨간 정도 지금 이렇게 성장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촉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마련한 부분들이 이러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측하시는 대로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 등 그리고 또 증강현실이나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들이 아주 그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H텍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H텍에 대한 분야를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보다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사례 연구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AI 스피커 기반의 AI 음성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측면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운동 재활, 또 감성 지원 등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은 접목이 되고는 있어서 주거나 디지털 헬스케어, 또 감성 돌봄 로봇 혹은 이런 디지털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은 지금 이제 시도되고 있는 측면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딜로이트나 혹은 가트너 등에서 그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술들을 H텍과 접목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주요한 기술별로 살펴보게 되면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오른쪽에 이 H텍에 대한 활용 사례들을 보고 계십니다. 분야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나 또 돌봄 로봇, 감성 기술, 또 스마트홈 이런 이제 측면에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은 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돌봄이나 또 안전, 또 여러 가지 헬스케어 모니터링, 또 멘탈 헬스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 기술의 이제 안정화가 되었을 때까지 확장이 되어서 이제 상용화가 돼야 될 상황으로 이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IoT나 또 음성인식 AI 기반은 보시는 대로 이제 그 엘리큐 등에 대한 그 상황이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러한 그 국내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측면인데 일반적으로 H텍과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던 대로 이제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H텍 분야와 연결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기술 상황을 보시고 또 이제 지금 개발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H텍과 연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H텍에 대한 이슈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1월 달에 있었던 CES의 상황과 그다음 그 국제표준기구의 IEC, ISO 등에 대한 상황 그리고 그 컨설팅 펌에서 예측하고 있는 2023년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이제 고령자가 그 집에서 그 자기 스스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이 H텍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범위가 이제 점차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ES 상황은 이제 이게 이 그림이 전체 이노베이션 어워즈를 받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H텍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저멀 바이오닉에서 이제 외골극 로봇에 대한 부분을 증강 기술 형태로 해서 그 머슬 수트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감각이 저하되신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그 휠체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청진기를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서 진단이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CES에서 H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20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올해는 이제 이렇게 이 스타트업들과 같이 18개 스타트업들과 같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이 주체는 미국 은퇴자 협회인 AARP가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이 기술을 보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고요.
있는데요. 이 분야가 이제 이동이나 접근성에 대한 분야나 또 디지털 헬스케어, 또 스마트홈, 굉장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또 사회적 참여 이 측면에서도 이 에이스텍 분야가 서비스와 연결이 돼서 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경희대학교에서도 내년 이 CES에 참여하는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제 표준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ITU에서 이제 이 GCOA라고 하는 이제 세계 고령 협회와 같이 포럼을 매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5월에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에이스텍에 대한 그 여러 이제 그 투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등에 대한 참여가 많아지면서 이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이런 실제 개발과 또 서비스와의 괴리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이러한 분야가 이제 그 생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로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그 전체 생활 전반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IC 보고서가 아주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게 되는데요. 국제 표준을 하는 이제 그 IC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게 에이스텍이다, 혹은 어떤 게 헬스케어나 케어 서비스에 적절할 거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에이스텍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11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저는 그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이 노세 관리에 대한 부분, 중간에 보시는 노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장년 근로자들도 노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다양한 에이스텍이 연령을 낮추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보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국제표준 기구의 리포트들도 이런 이제 실버 이코노미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펌 테크놀로지 와치에서 2023년 리포트를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런 이제 메가 트렌드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그 지금 앞에서 봤던 여러 그 챗 GPT 등의 이제 생성형 AI가 그 새로운 관점에서 적용이 될 거고, 이것이 이제 재택 의료나 그 또 혹은 그 안에서 음성 기반의 노인 서비스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봇을 기반으로 한 측면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연결돼서 모니터링 기술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금년의 트렌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에도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명확하게 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에이스텍에 대한 분야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러한 부분이 이제 AI 음성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는 서비스가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국가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기술에 대한 부분, 기술의 확장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산업에 대한 분야도 확장되고 있는 것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사이토 카제로가 리더께서 말씀해 주신 일본의 상황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또 적극적으로 기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에이스텍에 대한 그 투자를 전체 투자에서 14%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는 바대로 이 돌봄 로봇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개발하고 또 실증하고 또 개호보험 수가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의 상황도 보게 된다면, 유럽은 이미 이제 고령화가 20%가 넘은 나라가 됐는데요. 이런 이제 그 핀란드나 혹은 그 아일랜드 등의 상황에서도 이런 이제 노인이 혼자서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 투자를 하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벨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상황은 현재 그 우리와 비슷한 그 18% 정도의 고령화를 갖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많기 때문에 시장은 가장 크다라고 아까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먼저 이제 그 국가 노령 연구소에서 이러한 그 파일럿 개념을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를 지원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이런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 기능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장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그 기업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CES와 같은 연결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미국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외에 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라들을 본다면 캐나다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술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전체 그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고령화가 이제 곧 초고령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H텍을 25%의 투자를 주면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시니어 프로그램과 같은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반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보장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오히려 민간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 오른쪽에 마켓 맵을 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시장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작년에 한중 30주년 그 발표를 하면서 같이 그 교류했던 그 여기 포선 케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본다면 여긴 개발도 하지만 이렇게 그 소득층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글로벌 마켓, H텍 마켓 맵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케어나 웰리스, 그 요양시설, 케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법률 서비스나 혹은 자립생활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우리 한국은 어떤 H텍 마켓 맵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긴 하는데, 이렇게 스마트 에이징, 헬스케어, 요양 뿐만 아니라 주거 서비스나 용품, 또 여가 문화에 대한 분야, 또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고령지나 식품 산업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시장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뭐 훨씬 더 많은 이제 분야의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의 왼쪽에 이제 공급 측을 봤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소비자와 돌봄 종사자라고 하는 측면 양쪽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기반하여 이제 주요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소비자의 측면을 보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2025년에 1,000만 노인, 20%의 고령화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고령의 노인이 진입하게 되는 2028년이 된다면 이제 후배 노인이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의 56%가 베이비붐 세대, 젊은 이제 노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5위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오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건강 수명도 73세가 됩니다. 물론 갭이 이제 있어서 이 갭을 줄이는 것이 H텍의 기능이고 정책의 기능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살고 건강하게 노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실제로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왼쪽에 우리나라의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이 72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이제 연금 등에 대한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래 보시게 되면 노인 실태 조사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 노인 전문가나 혹은 전문성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구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고령지나 산업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구매력이 여전히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저희 경희대 연구에 따르면 제일 많이 그 소비하시는 분야가 식료품비, 그리고 통신비,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의 그 산업 규모일 수도 있겠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선배 노인분들은 돈을 아끼고 쓰셨지만 이제 지금 현재 노인분들부터 미래 세대 노인분들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상황에 문화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특히 이런 통신비를 식료품비나 통신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고령친화 산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디지털 관련된 그 디지털 이용 능력에 대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게 됐는데요. 코로나 전과 후를 봤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이용 의향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기술 활용 능력도 굉장히 높아지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기술 활용 능력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높아지셨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그 헬스케어나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혹은 인터넷 금융, 인터넷 쇼핑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가서는 어려워하시는 여전히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아지시는 걸로 저희 이제 경희대 연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는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방법,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는 것까지 같이 된다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제품 사용이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봤을 때 성별에 봐서는 여성이 좀 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로 본다면 60대, 70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 유형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 어려운 측면을 보이시고 계시고 또 소득 수준에서 봤을 때도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그 아니신 분들보다 이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걸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건 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특히 이제 노세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에이스텍을 사용하는 그 이용 의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건강하시거나 혹은 노세 전 단계 비교적 일상생활 수행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내가 이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마케팅적인 요소로 봤을 때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내용을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 협회와 함께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고립감을 감소시켜드리고 또 그 노세와 같은 건강 수준도 좋게 해드렸습니다. 노세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요.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대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서비스만을 하는 것만으로도 노세를 좋게 혹은 완화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 서비스를 하게 됐더니 공통적으로는 기술 활용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인분들은 어렵지 않아, 키오스크가 어렵지 않아, 앱을 쓰는 게 어렵지 않아라고 하시지만 계속 쓰게 해드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드린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 중에 하나의 식품 부분에 있어서도 고령친화 식품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노인학과에서 이제 식품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식품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노세가 좋아지시고 또 저장 능력이나 영양 상태가 좋아지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서울과 또 충남 태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맨헨텔과 또 경희대 또 키스트가 같이 이 이승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의 사스케라고 하는 로봇이고요.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동 리프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전히 종사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R&D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체 이제 와상 환자나 혹은 이제 병원에 거동 노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직접 안아서 옮기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승 로봇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의 상황에서 이 돌봄 인력이 부족한 문제, 가장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또 전체 현재
돌봄 인력이 50대 이상으로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나타내고 있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신체적 부담이 줄어드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이제 그 고도화 연구를 통해서 상용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보다 이제 시설에서 병원에서 이용하시는 그런 근골격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돌봄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돌봄 로봇이 남을 사용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용 의향이 이렇게 높아지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이제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보게 된다면 앞에는 이제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증가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소비자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가적인 위치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돌봄 로봇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가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건강 관리나 소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저희 경희대 연구인데 핀란드 등의 상황에서는 이동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용 의향을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봤다면 한국 노인들이 훨씬 더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미 우리나라가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예측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로봇, 그러니까 소셜 로봇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여성분들이나 또 80대 이상, 또 독거노인 이신 분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가정에서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수요 대상자를 그 고민하시는 과정의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부분에서 여전히 또 디지털 격차를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요인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을 글로벌을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사용이 어렵다 이런 측면인데 이제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건 결국 잘 모른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내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돌봄 종사자들의 신체적 부담, 정신적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이런 H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더 많이 알려드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여기서는 이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뒤에 이제 내용은 전략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다시 재구성한 데이터인데요. 빨간색이 일본이고 파란색이 EU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은 일본이 이제 20%가 된 시점이 2005년입니다. 그리고 EU 평균으로 봤을 때 2018년입니다. 물론 이탈리아, 독일은 2007년에 이미 20%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때 공통적으로 하는 건 뭐였냐면 국가적 투자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공통적인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이 케어 로봇을 만들자라고 했고 2013년에 이 케어 로봇을 이제 개호보험 현장에 사용하자. 그렇게 하면서 수가 등이나 혹은 보조금 지원을 해줬던 제도와 함께 연결이 됐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큰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고 EU의 경우에 있어서도 EU의 경우는 이제 이 AAL, 이건 전천후 생활지원 서비스, 혹은 호라이즌 2020과 같은 R&D, 그리고 돌봄 로봇에 대한 개발, 그리고 그것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상황들이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2025년 2년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돌봄 로봇도 만들고 또 응급안전 서비스도 하고
치매 R&D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지엽적이고 분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보라색으로 비어져 있는 이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국가 투자도 강화돼야 되겠고, 또 기업이 창의성을 갖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H텍 슈퍼 클러스터 같은 혹은 디지털 실버 허브와 같은 이런 클러스터링 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앞에서 노쇠를 말씀드렸는데 캐나다가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디파이 안단테 핏이라고 하는 기기가 노쇠를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의 R&D 그리고 국민 건강 종합 계획, 건강 증진 계획에서 노쇠가 중요하다, 요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전반적인 그 건강 노화를 위한 정책, 그리고 시장, 그리고 R&D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시장화, 그리고 이제 재정적 투자를 받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실버 이코노미 펀드와 같은 해외 사례와 같이 이렇게 기업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측면은 아까 필요성을 인식 못한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대학이나 혹은 기관 정책이 같이 이어서 이렇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특히 지역과 거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전체적인 교육 훈련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제안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는 오늘 모이신 기업들, 그리고 개발자분들, 그리고 직접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코-디자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중심에 또 경희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